대동금속 2022년도 1분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해서 연말 매출까지 예측해 보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래 내용 참조해 주시고요.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배속을 보시면 편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동금속은 대동의 종속기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종속기업 내용에 맨 윗줄에 대동금속이 나와 있는데요. 대동이 그 52.78%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장부 가격으로는 이게 단위가 1,000원이니까 34억이 투자되어 있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제주 대동이 그 금액상으로는 500억을 투자를 돼 있고, 대동 모빌리티 새롭게 대동 그 전기 오토바이를 그 7월 29일 날 그 출시한다고 이렇게 뉴스 보도가 나온 종속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그 종속기업이 생긴 그 순서대로 쭉 써진 것 같아요. 근데 맨 밑에 보면은 중국에 있는 그 농기계 제조 판매업을 하는 중국에 있는 대동 농기는 또 회수할 그 말하자면 미래 가치가 없어서 그 다 그 없앤 입장입니다. 그 장부 가격을 그렇게 해서 중국에는 이제 별 볼 일 없어졌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네요. 공동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여기에는 이제 대동기어가 또 들어가 있고 대동 에크테크라고 새롭게 그 뭐 18억 정도 투자해 가지고 새로운 공동기업으로 들어섰는데 이것이 그 어떤 이 전산 관계 이런 이 플랫폼 기업으로서 작용할 것으로 그래서 또 중요해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등등 해가지고 뭐 정보통신업에다가 이 투자를 크게 이제 해서 만든 것 같습니다. 요거는 그냥 가십거리로 쓴 건데요. 대동이라는 용어가 한자가 아마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보통 대동이라는 용어는 우리가 단결하자 그럴 때 대동 단결이라는 그런 뜻의 개념이 있는 거고 상대적으로 이제 대화라는 용어를 쓰는 경우가 이제 일본이죠. 한자로 대화라고 써놓고 일본 최초의 그 국가의 정신을 야마토라고 이거는 읽습니다. 읽기는 뭐 그래서 그냥 한번 참고적으로 유사하기는 하지만은 뭐 약간 좀 성격이 틀리다. 뭐 이런 거 그냥 한번 그냥 재미삼아서 그냥 비교를 해봤습니다. 대동에도 똑같은 이런 내용을 원가 회계의 문제점을 이슈화하기 위해서 수학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 본 건데요. 뭐 이 대동에서 한번 설명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얘기는 생략하기로 하고 결국 제품 원가 그 다음에 이제 제품 원가라는 것은 현재 부인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재고 관리 이렇게 흐름으로 알려줘야 된다는 거가 향후 이 공개가 투명하게 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좀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이고요. 수주업이라면은 기초 수주액에서 뭐 이렇게 수주 계약을 새로 한 게 얼마고 완공 매출이 얼마래서 기말 잔액이 얼마 남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업 보고서 공개가 돼야 된다 하는 점을 일반론으로서 먼저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것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동금속의 주가는 9,290원으로서 330원이 하락했습니다. 장부 가격 대비 68%뿐이 시장에서 대우를 못 받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5% 이상 주주명이 대동이 52.8%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석한 결과에 대한 느낌을 위에다 먼저 썼는데 대동금속의 존재 가치는 주로 대동의 선철 주문 부품을 납품하는 데 있다고 여겨진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러니까 큰 이익을 안 나는 선으로
대동에 이 부품을 납품하는 게 아닐까. 그런 분석한 후에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물론 다른 데도 납품을 하겠지만 말이죠. 스르프 손익 내용으로 넘어와서 먼저 이런 이 질문을 한번 느낌을 질문 형태로 표시해 봤습니다. 원재료 가격 연동형 판매 가격 결정 메커니즘이 통용되는 거래 관행은 불가능한 것인가? 이것도 이제 종합적인 분석을 하고 대동에 대해서 대동 금속에 대해서 이런 느낌을 좀 하는 거고요. 또 물건을 구매하는 대동 쪽 입장에서 또 이런 의견을 한번 제시해 보고 싶은 거죠. 1분기 매출은 362억 원을 달성했는데 전년도보다 7.2% 증가했습니다만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17.8%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슬럼프 퇴계는 이것만 보더라도 원재료비 가격이 크게 상승했을 거라고 추정이 가능합니다. 스루풋은 금액상으로 7.7% 감소했고요. 스루풋율은 5.8%나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운영 비용은 8.2%가 증가했기 때문에 이 적자 0.95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1억 5,300만 원의 영업 적자가 났는데 원가 회계 영업 손실보다 3,500만 원이 더 손실이 난 금액입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회사는 분기 보고서는 약식 보고가 가능한 어떤 이 공시 기준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재고 자산 명세를 생략했습니다. 저는 비공개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싶고요.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분기 재고는 비성분 재고자산 변동액을 적용해서 역산으로 풀어낸 금액이다. 요 1분기의 이 금액 이게 증가가 3억 6,400이 나서 2021년도 말은 연간 사업 보고서는 이제 내역을 주거든요. 여기에서 요걸 더하면은 이제 99억 6,300만 원. 이렇게 되겠고, 그래서 3억 6,400만 원이 증가했고, 그 다음에 전 분기에는 12억 원이 감소했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스루프 퇴계 손익을 산출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크게 증가를 안 했기 때문에 원가 회계의 이 영업 손실하고 크게 차이가 안 나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수치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이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MC 더하기 5위는 매출원가 더하기 판매관리비하고 같아야 되는데 2021년도 1분기 2억 8,400만 원 갭이 있습니다. 이 금액이 무엇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1단계부터 이렇게 이제 전년도 1분기가 차이가 있다는 게 좀 문제로 되고요. 또한 가공 비율의 하락은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인식이 된다는 거죠. 여기 보면은 이제 이 가공 비율이 내려갔습니다. 2.9%. 그러면은 이제 상대적으로 재료비가 65%에서 68%, 정확하게 2.9% 정도 원재료 가격이 상승됐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회사는 이 상품 매출 원가를 표시를 하고 있는데 재고 자산의 변동에 이 상품의 매입액을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매출원가 산출 기준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상품 매출원가란 것은 기초 상품에서 상품의 매입액을 더해서 기말 상품 재고액을 빼면은 상품 매출원가가 되는 거거든요. 요거를 기초 상품에서 기말 상품을 먼저 빼 가지고 그 다음에 요거 죄송합니다. 더하기 상품 매입을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상품 매입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회사 표현은. 그러면 상품 매입이라고 그러면은 이 재고자산 변동범위 기준에 상품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걸 따로 이렇게 표현했다 그러면 재고자산 변동 범위에는 이게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상품 매입액이. 이 매출 원가가 심히 왜곡이 된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점이 발견이 되는데 요거를 그 말로 풀어서 다시 얘기하면은 대동금속은 상품 매입을 재고자산 변동 범위에 넣었다. 매우 불합리하고 또한 원가 회계에 대한 역량이 부족한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대동 자체도 불투명했기 때문에 모기업이 제대로 못하니까 그걸 배워서 그런지 자회사가 제대로 못 배운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비아냥거리는 이제 비판적인 의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역시 이 2억 8,400만 원의 그 차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가공 비율은 이미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PQ 총 제조 비용으로 비교를 해도 2021년도 1분기에는 2억 8,400만 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맞춰줬음에도 불구하고 안 맞춰진 거는 분명히 이거는 뭔가 이 전분기가 전년도 동기가 불투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평균 임금이 분기에 2,470만 원이 나갔는데 연간 한 9,800만 원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주물업체의 평균 임금이 대기업 수준으로 나온다. 과연 가능한 수치일까? 대동도 그렇지를 못하거든요. 근데 그 자회사가 이렇게 높은 금액을 받는다? 이것도 좀 이상하다 이게요. 분기 보고서의 직원 수를 비공개해서 2021년 말 직원 수를 적용한 한계는 있습니다. 직원 수도 분기에는 보고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인원수보다는 좀 근데 이거는 1분기지만 2021년도 말은 분명히 또 이게 2021년도 말 직원이거든요. 그래도 9,560만 원이라는 연봉이 높습니다. 과연 주물업체로서 이만큼 높은 이 연봉이 나가는 기업이 있을까? 이것도 좀 이상하게 생각이 듭니다. 많이 주는 거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보통 그 일반적인 상식보다도 너무 높다 이런 얘기죠. 아마 그 고난도 기술자들이 많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사무직이 많아서 그런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외주비가 2.9% 감소했는 대신 전력비는 이제 15.5%가 증가했습니다. 이 산업력 전력비가 올해 한국전력이 좀 인상을 시켰죠. 미리미리. 물론 이 소비자 일반 가정용 가격은 적게 올렸습니다만은 이 산업용 가격은 올릴 만큼 올렸다고 생각이 듭니다. 2단계로서 WCAI 재고자산의 증가액과 그 다음에 비성분 재고자산의 변동액은 제가 맞추어 준 수치이기 때문에 비교의 의미는 없겠습니다.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 3단계로서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자산의 투명성은 일치를 합니다. 분석은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검증에 선택과 집중을 제가 계속 하고 있죠.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그리고 영업활동 채권 채무 증강 검증은 거의 제가 손을 안 대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까지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은 내부 회계관리제도 점검 영역까지 물론 재고자산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도 내부 회계관리제도의 중요한 요인이 되겠습니다만은 이제 영업활동을 통한 채권 채무에 대한 증감액도 검증을 하면은 시간이 물론 더 걸리겠죠. 그러나 이제 그럴 가치를 제가 좀 별로 못 느끼고 재고에만 이제 집중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별도로 이제 돈이 이제 연결된 게 투자 활동과 재무 활동의 이제 현금 흐름 확인 영역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또 어차피 이 상장 기업들은 회계법인들이 또 점검을 할 거니까 이런 것들까지는 이제 제가 손을 댈 필요가 없는 거고요. 저는 스르프 회계하고 원가 회계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나타내는 데 주력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에 그 검증에 그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향평가 지표에 와서 재고 회전율이 3.4회전으로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원재료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수르푼율도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동시에 하락을 하면은 일단 이 회계 투명성이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분석 경험상. 그러나 투명 가정도 입증을 해야 되는데, 입증을 하려면 원재료 가격이 급상승해야 하고 수르푼율 하락은 판매 가격 하락이어야 한다. 이것이 이제 입증이 되겠느냐 이거죠. 데이터로서. 2022년부터 기업들은 이거를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재료 가격 추이하고 판매 가격 추이를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다음 장에 좀 소개해 드리기로 하고요. 임팩트 미래 가치는 39%가 하락을 했습니다. 주가 하락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출 채권 수금 속도는 1.7회전이지만 매입 채무 지급 속도는 2회전으로서 더 빠릅니다. 이렇게 빠른 것은 원재료 구매 시장이 공급자 우위 시장임을 의미한다. 이게 선철 주문을 하는데 선철과 그 다음에 고철을 매입하는데 공급자가 말하자면은 파워가 더 있다. 그러니까 돈을 빨리빨리 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상황을 수치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판매 가격은 분기나 연간 보고서 모두 비공개하고 있다는 게 이제 문제점으로 보여요. 판매 가격은 내려갔을 거라. 이게 내려갔다기보다는 원재료 가격이 이렇게 이제 20% 이상 다 상승을 했고, 전년도에는 뭐 고철 가격은 71%나 증가했는데, 이런 원재료 가격의 인상분을 제품 판매 가격에 제대로 반영을 못하고 있다는 게 지금 거래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맨 처음 화두를 우리가 판매 가격을 구매자 측 입장에서 원재료 변동 연동형으로 말하자면은 납품 가격을 인정해 주는 그런 거래 관행은 불가능한 거냐,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된 거죠. 그렇게 해야만 경제가 좀 유난하게 돌아갈 텐데, 판매 가격을 안 올려주니까 결국 적자가 났다는 얘기거든요. 자기 종속기업을 적자를 내게 하면서 대동이 잘 되면 그게 또 무슨 소용인가 하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현금 재무지표에 와서 캐펙스 자본적 투자는 5구 거꾸로 3억이 줄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은 19억 원으로서 전년도보다 2.1% 수익률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채권자한테 8억 5,200만 원 추가로 차입을 해서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은 30.9%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주 잉여 현금 흐름은 이익 배당인데 ROE 0.3% 정도 되고요. 적자가 나는데도 이익 배당을 했다는 게 아니고 1분기의 그 이익 배당은 전년도 실적에 의한 이익 배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는 31억 원의 그 자본이 증가했는데 전환사채가 자본으로 전환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FEM 최종 4억 7,800만 원의 현금을 잃었다. 이렇게 이제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리스크 대비 현금 버퍼율은 0.9%로서 지금 자금 사정이 매우 경색되어 있다. 이렇게 좀 또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익 잉여금률은 변동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서 원가 회계 패러다임으로 연간 얼마나 매출이 될 거냐 하면은 적자가 난 거를 흑자로 한 1억 정도 흑자를 내보자 할 경우 매출액은 1,456억 원 매출을 일으켜야 된다는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를 내부적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해서 간다 그러면은 1,465억 원 매출을 계획을 하면은 앞장에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1억 원 이익을 내는 거로 했는데, 계약이 1억 4,500만 원, 1,450억 원.
요거는 이제 뭐 하나의 그 원으로 해서 어떤 부품 하나를 납품한다는 거로 가정하면은 견적을 14만 6,585원에 냈는데 계약은 14만 5천원이 됐다 그러면은 개별 그 단가로 484원의 영업 손실이 난다. 그러면은 이것을 어떻게 이익을 낼 거냐 그러면은 매출이나 매출 가격을 올리든지 아니면은 판매 수량을 증가시키든지 또는 다 복합적으로 원가 회계는 이걸 구분해서 좀 그 예산을 잡기가 매우 어렵게 되어 있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보고되는 데이터 가지고 이렇게 나누어서 판매 가격과 판매 수량을 나누어서 예측하기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5% 매출이 증가한다라고 보면은 판매가 더 증가한다라고 봤을 때 2,844원의 이익을 낼 수 있다. 그러니까 계약이 14만 5천원에 돼 있어도 15만 2,250원의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데를 추가로 더 찾아야 되고 또 최종적으로 그 환원해서 100만원 단위로 다시 환원해서 얘기한다 그러면은 1,522억 원은 매출을 일으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스루프 쪽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겠냐 그러면은 스루프율과 그 재고 회전율이 거의 변동이 없다고 가정하에 단순히 이 4배 정도 하면은 1477억 원 정도면 될 것이다. 그것뿐이 못 올릴 거다. 그 손익분기점 방식으로 하면은 4억 5,800만 원 영업이익을 낸다고 가정했을 때 매출액은 1478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4배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고 한 308% 매출을 일으켜야 비슷한 수준에 나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높은 금액을 그 판매 계획으로 잡아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납품을 한다고 가정을 해서 비유를 해서 얘기한다면은 스루풋 개념상으로는 견적서를 14만 7,800원에 견적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은 아까 나온 대로 조금 더 가격을 올려야 되는 건데 원가 회계로 세상이 통용되다 보니까 결국 14만 5천원에 계약을 한다면은 예상 영업이익, 영업손실은 2,350원을 크게 이 영업손실이 나는 거로 계산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흑자를 이뤄낼 거냐? 그것이 스루픈율을 1.1% 상승한다는 얘기는 결국으로는 판매 가격을 상승시킨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재고 회전율이 아까 13.8%였는데 14%, 1.5 포인트만 올려도 매출은 15만 977원으로 돼서 537원 정도 흑자를 조금 낼 수 있는 그런 수준밖에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 판매 단가 올리기가 또 매우 쉽진 않을지만 어떻게 성공을 하고 그 다음에 재고 회전을 좀 더 그 회전을 시키게 결국은 뭐 직선적인 얘기하면 재고를 더 줄일 수 있는 거 그런 거로 해서 성공했을 때 그나마 5억 3,700만 원뿐이 이익이 안 난다. 원가 회계의 그 희망찬 그런 예측보다는 더 좀 보수적이고 그 다음에 부정적인 어두운 흐린 미래 예측밖에는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스루풋 패러다임은 판매 가격과 재고 회전율 두 가지를 모두 예측해 볼 수 있다. 원재료 연동형 판매 및 납품 가격 협상 관행은 과연 불가능한 것인가? 그래서 원재료 가격이 20 몇 프로가 올라갔는데 그걸 그대로 올려달라는 건 아니지만은 이 매출액의 증가, 판매 가격의 매출 재료비의 인상 요인만큼만 좀 올려줄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지 이런 것들을 하면은 매출액이 이렇게 뭐 크게 노력을 안 하더라도 쉽게
영업이익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대동금속의 연말 매출액을 예측해 보았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